제가 오늘 제가 이제 첫 수업을 지금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우선은 오늘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OT 겸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주고 싶어서 간단히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럼 이제 기존에 뭐 다른 공부도 뭐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공부도 아마 이제 나름대로 지금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러면은 제가 이제는 주제는 없는 얘기지만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옛날에 공부를 했었거든요. 뭐 어떤 공부든 저도 이제 했고 지금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세무 쪽 일을 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또 이제 저도 몇 년 동안에 또 수험 생활에 그 과정도 겪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선배된 입장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공부라는 게 사실 누구든 그렇지만 사실은 이 투자하는 대비 뭔가 이제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잖아요. 아마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뭐 내가 이 투자하는 거에 대비해서는 아니면 이제 시간 대비,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투자하는 시간이 1년 아니면은 뭐 6개월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는 이제 합격이라는 영예를 안고 싶은 거는 누구나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는 하나 그 높아심에 좀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실 거고 또 뭐 제 수업 말고 다른 수업도 들으시겠지만 어차피 이제 공부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의 의지력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의지와 더불어서 또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공부 방법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본인이 하려는 의지도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느냐도 분명히 합격에 당락에 영향을 준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 경험을 잠깐 좀 얘기 드리면 우선은 이제 여기 있는 건 저랑 수업을 같이 하시면서 수업을 듣게 될 텐데 그러면 제 수업 말고 뭐 다른 수업도 그렇겠지만 항상 복습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복습이라는 게 사실 예습은 내가 전혀 모르는 걸 다시 공부를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그죠?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그 복습은 우선 그래도 한 번 들은 걸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하는 시간도 적고 또 한 가지 장점이 뭐냐 하면 내가 복습을 함으로 인해서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 중에 그때는 이해가 갔는데 막상 집에서 정리하다 보면 정리가 잘 안 되거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가 이제 정리가 잘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 복습의 의미는 복습이라는 걸 통해서 한 번 더 공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한 번 더 요점 정리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럼 이제 그렇게 투자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습은 안 해도 되지만 복습은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는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정리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수험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앞으로 풀어보겠죠, 그죠? 그럼 이제 풀어보시면 그 문제들 중에 분명히 항상 잘 맞추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어렵게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풀다 보면, 그죠? 틀리는 거, 자주 틀리는 거. 그게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보면 그게 우리가 이제 보통 오답 노트라 그래서 정리하는 내용들이에요. 오답 노트라고. 그러면 제 예를 한번 들자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시험이 일정 시점에 이제 시험을 보면 그 전에 내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 오늘 이론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거나 하여튼 문제 이론 하면서 이제 계속 문제들을 풀어 나가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나중에 제가 이제 그거를 요점 정리 안 하거나 아니면 오답 노트를 정리를 안 하면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냥 불안한 마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다 보는 경우가 생겨. 근데 왜냐하면 분명히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봐야 된다는 그 어떤 감각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실제로 봤던 내용들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 부분이 약한 게 아닌데 이게 쓸데없이 한 번 더 봤던 걸 또 보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다 누구나 똑같거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오답 노트라는 걸 문제집에다가 직접 위에다가 날짜를 적어서 틀린 문제들은 위에다 계속 날짜를 적어가면서
틀렸던 거 또 풀어보고, 그럼 틀린 날짜 또 적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날짜가 있으면 또 틀린 거야. 또 풀어보는 거죠. 어느 시점에. 그럼 이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가면 더 이상 체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그냥 뭐 엑셀 표시를 한다든지 어떤 표시를 해가지고 더 이상 안 푸는 식으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문제에 대한 오답노트 의미도 있지만 요점 정리 의미도 있어. 얘가 틀린 문제들로 좁혀간다는 건 결국 내용이 정리된다는 의미하고 어느 정도 그게 이제는 통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틀린 문제 위주로 그 위에 이제 내용들 필요하면은 그걸 따로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만 정리하니까 나중에 시험이 가까워지면 불필요한 내용들은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제 거의 시험이 다가워지면 필요한 내용들로 정리된 게 작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기본서 이따만한 거 막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다 볼까? 그다음에 거기다 뭐 포스트잇 붙여놓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자꾸 오답 노트를 만들던 아니면 자기가 틀린 부분 아니면 이제 이론 공부하면서 중요한 부분만 따로 정리를 하다 보면 분명히 내용이 정리가 좀 될 겁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책에다가 잘 적어. 적는 건 되게 잘해. 응? 기록도 잘하고 그 다음에 뭐 노트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정리를 되게 잘해. 정리 잘하는데 궁극적으로 어떠냐면 정리만 하고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안 보는 거예요. 응? 그 백날 그래가지고 아무 의미 없거든. 응? 정리 아무리 잘해도 결국 다음에 또 안 보고 시험 다가왔을 때 나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 마음은 뿌듯한 거지. 마음은 뿌듯한 거.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올 때 시험이 다가올수록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복습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예습 복습을 하려면 복습이 우선이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 뭐 예습도 하면 좋긴 한데 사실은 우리 사람 욕심이 다 그렇잖아요. 공부는 조금 하고 성적은 잘 나오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런 이유에서 만약에 보자면 복습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 얘기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초면에 이제 첫 수업하는 거지만 제가 꼭 여기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른 데 가서도 첫 수업 시작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왜냐면 저도 이제 이 과목만 수업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값도 수업을 해보면 항상 보면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적기는 되게 열심히 적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 몰라. 모르는 거야. 그럼 정리를 안 했던 거지. 공부를 따로 안 한 거야. 복습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집에 막 이것저것 막 뭐 기본서에 이렇게 막 포스트잇 붙여놓고 막 정리 많이 써놓은 것 같긴 한데 결론적으로 내 거가 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뭐 우리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 뭐 선생님들이 뭐 열심히 해라, 오답노트 잘 만들어라, 요점정리 잘해라, 예습 복습 철저히 하라 그러는데 이게 사람마다 기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0% 그분들이 많이 맞는 건 아니지만 그 공통적인 분모를 찾자면 말한 것처럼 이제 복습이라든지 분명히 오답노트 아니면 요점정리는 누구 하거나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구나. 여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 백날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 보고 그냥 단순히 적는다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결론은 내 걸 만들어야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번에 이제 군무원 혹시 이번에 기출문제 나온 거 한번 봤어요? 군무원 기출문제? 한번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라도 한번 이렇게 보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나? 전혀 이쪽은 베이스가 없어가지고 봐도 모르나?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한번 찍었어요. 얼마 전에 찍었는데 이번에 내가 보면서 느낀 게 뭐 잘 알다시피 우리 7급하고 9급 있죠? 그죠? 7급 9급이 있는데 그 경영학을 지금 시작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좀 얘기 드리면 제가 이번에 그 강평을 하면서 이번 군무원 경영학 7급과 9급 정도는 제가 이제 기본서를 이렇게 좀 여기 좀 색 교재 다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한 번씩은 다 언급이 됐던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있는 내용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저 말고도 어떤 강사분들이든 다른 경영학 강사분들이 한 번씩은 강조했을 만한 내용들로 나왔던 얘기예요. 나왔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는 각 단원별, 응? 각 논별로 포인트가 되는 것들 위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혀 어디 뭐 국지적인 문제, 예? 그리고 난이도가 대단히 없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보다는 이론의 기본적인 것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9급에서는 대부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평할 때도 그랬지만 이번 2022년 공무원 9급 시험 같은 경우면 한 중간 난이도? 아니면 중간보다 약간 아래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이제 뭐 내년에도 그렇게 나오라는 부분은 없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지원자가 많아지면 변별력을 높여야 됩니다. 어떤 과목이든 변별력을 만들 수 있는 과목에 어느 정도 문제, 난이도 있는 문제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내년에도 똑같이 나오라는 부분은 없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그 7급도 똑같았어요. 7급도 9급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단 이제 난이도를 약간 더 올려서 낸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꽤 있었어요. 이번에 출제된 게. 출제자가 동일하진 않았겠지만 경영학 문제를 내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이 많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재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앞으로 제가 얘기할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오늘 얘기했던 것 중, 이제 오늘 해야 될 내용 중에도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이번에. 오늘 할 내용 중에 출제된 게.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걸 너무 이렇게 공부하려고 해야지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영학이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뭐, 저도 이제 제 경영학 관련해서 간단하게, 뭐, 사이트에도 그 소개글 올려놓은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경영학은 내용이 이것저것 좀 많아. 그러니까 뭐 회계도 알아야 되고 재무관리도 우리가 시험범주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경영학의 기본적인 원론 내용들부터 각 파트별 내용 외에 회계나 재무관리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분량을 따지면 이제 출제 범위가 넓습니다. 넓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디테일하게는 안 물어봐. 그러니까 이제 아주 깊숙한 부분까지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넓게 공부하되 얕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야. 너무 깊게 갈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공부할 때 내가 여기에다 얼마를 시간을 투자해야 될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학 할 때 내가 이걸 팔 때 주구장창 깊숙한 부분을 다 고민하겠다는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아우르면서 이해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진짜 막 심도 있게 물어보는 문제가 없었어 이번에. 기본적인 내용들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다 나왔어요. 하면 저는 솔직하게 이번에 그 공무원 시험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9급 시험에서 7급에 한 문제 나왔고 9급에서 저는 이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몇 문제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9급에서 작년에도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번에도 한 문제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무원 공부 하시는 분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할 부분은 없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그래도 출제되는 범위의 양이 범주가 넓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명히 스트레스는 받을 겁니다.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각각의 파트별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아주 디테일하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너무 깊숙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런 데서 스트레스는 좀 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공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되게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이것저것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경영학은 그렇게 깊숙함은 없어요. 뭐 회계사 시험에 나오는 뭐 그런 경영학 정도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우리 아마 공무원 시험 정도의 난이도라고 하면 지금 국가시험으로 하는 것 중에는 경영지도사라는 시험도 있거든요. 경영지도사. 그다음에 노무사 1차에도 경영학이 나옵니다. 근데 노무사 1차는 우리 공무원보다 약간 더 어렵게 나오는 것 같긴 하고 경영지도사도 제가 지금 이제 수업을 하는데 거기도 이번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우리 지금 이번에 공무원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난이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해야 될 걸 이제 앞으로 좀 같이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예요. 뭐 잔소리는 처음에 한 번만 하고 끝내야 되니까 어쨌든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이제 자기 동기가 제일 중요하죠. 뭐든지 간에 원래는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와서 앞에 설명을 해줘도 본인이 할 의지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동기부여를 하셔야 돼, 스스로가. 내가 이걸 왜 하는지. 그리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다른 애들보다 경쟁력 있게 공부할까? 이런 고민도 막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면서 자꾸 자기 실력을 키우려고 해야지. 남이 그냥 숟가락을 이렇게 얹어주면 입 벌리고 있다가 받아먹을 생각을 하지 마시지.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죠. 이게 제가 보면 저도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좀 바뀌더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오늘 첫 수업에 초면이지만 공부하는 거 뭐 본인 나름대로 잘 하시겠지만 한번 잔소리를 해봤습니다. 됐죠?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우리 수업하면서? 수업해야 될 내용 중에? 제가 지금 이제 이거 마스크를 꼭 쓰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코가 가렵네 이렇게. 요즘에 또 막 확진자들 많이 나와가지고 항상 조심하시고 저도 한번 저번에 걸렸었는데 저는 이렇게 크게 뭐 아프진 않았는데 요 근래에 또 재감염률이 되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오늘도 보니까 10만 명 넘었대요. 엄청 많이 나왔던데 제가 이제 조그맣게 사무실 하나 운영하는데 지금 오늘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사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검사를 한번 했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그래서 했는데 뭐 음성이긴 한데 항상 조심을 하려고 제가 오늘 제가 마스크 이렇게 꽉 누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을 차긴 하지만 꽉 누르고 공기가 나가지 않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 자, 우리 한번 이제 한번 책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자, 6페이지 한번 보시죠. 6페이지. 목차를 한번 쭉 봐야겠다. 경영학하기 전에 맨 앞에 한번 목차 한번 보세요. 목차. 우리 그 맨 앞에 보면 파트별로 목차 있죠. 자, 경영학의 기초가 이제 경영학 원론입니다. 원론. 그리고 이제 조직행위론, 뭐 인적자원관리, 뭐 생산운영관리론, 뭐 마케팅. 그리고 이제는 계량적 의사결정이라고 파트 6에 있는데 여기는 사실 간단하게 하고 그냥 넘어갈 부분이에요. 뭐 디테일하게 볼 부분은 아니고 그냥 딱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 한두 가지 정도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간단히만 얘기 드리는 부분일 것 같고 파트 7이 이제 재무관리, 파트 8이 이제 회계학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챕터별로 구성된 거는 파트 9도 있죠. MIS라고 이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경영정보 시스템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경영정보 시스템도 양이 많지 않아요. 한 2-3시간 공부하면 다 끝나는 양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좀 문제가 될 게 없고 전체적인 구성에서 지금 파트 6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파트 8까지 있는 거죠. 그죠? 파트 8까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될 게 오늘 하는 이제 경영학 기초에서도 좀 알고 가야 될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파트 2 조직회계론 그리고 인적자원관리 그 다음에 이제 생산운영관리론, 마케팅 관리론 이런 쪽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경영학의 기초, 그러니까 경영학 원론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관리도 이번에 좀 출제가 많이 됐어요. 생산관리, 마케팅 쪽도 좀 잘 나왔고 뭐 어느 부분 하나 안 나오는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마케팅 파트는 잘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무관리하고 회계학도 이번에 출제가 좀 많이 됐어요. 근데 내용들이 되게 쉬웠어. 그래서 재무관리, 회계학도 기본적인 내용들만 잘 정리하시면 다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가 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로 앞으로 이제 수업을 하면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중에 이제 파트 1 오늘 이제 봐야 될 내용이 경영학의 기초에서 경영학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이제 우리 이제 경영이라고 하면 뭐 내용은 뭐 되게 거창하긴 한데 사실 쉽게 생각하면은 어떤 이제 조직, 우리가 이제 경영이라고 하면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경영 활동이라는 게 저도 지금 조그만 사무실 하나 운영을 하거든요. 이제 조그만 사무실에 구성원이 나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있겠죠. 저를 빼서 이제 3명이 더 있어, 3명. 남자분, 그다음에 여자 둘. 총 4명입니다. 4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경영 활동을 하는 건 뭐냐? 옛날에 만약에 내 혼자 활동을 하는 거면 사람 없이, 전 진짜 옛날 지금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기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 이렇게 강의 다니면서 그냥 열심히 그냥 떠들고 강의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혼자서 운영하면 한계가 있는 거야. 내가 혼자 해보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1년에 벌 수 있는 수익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내 몸이 하나다 보니 만약에 강의하다가 다른 일이 터지게 되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한테 조직이 필요한 거지.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나를 뺀 누군가가 더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해보니까, 막상 해보니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뭔가 내 규모를, 사업의 규모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조직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구성원을 모으기 시작했죠. 여직원들 뽑고 남직원 뽑고 사무실을 구축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 구입을 해서 컴퓨터도 사고, 그죠? 사무실을 사기 위해서, 사무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보증금을 걸고 월세도 내야 되고, 그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런 걸 그냥 해놓고 그냥 놔두면 안 돌아가겠죠. 그럼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뭘까? 그 회사가, 그 조직이 돌아가게 해야 돼.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이제 거기,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을 나는 이제 뭐라 그래? 그걸 관리하는 나는 경영자가 되는 거잖아요. 경영자. 그죠? 경영 활동이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조직이 필요하게 된 거야. 옛날처럼 그냥 혼자서 하는 가내수공업의 경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죠? 경제 활동의 범주가 점점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장터에서 물건 파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이제 마음 만드는 새끼리 조직을 만들기 시작해. 그죠? 그래서 조직이 하나 이제 구조가 되죠. 근데 알다시피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때 이게 마음이 잘 맞으면 좋지만 항상 보면 서로 간의 생각이 다 달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익의 목표도 다를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이쪽으로 하고 싶은데 얘는 이쪽으로 하고 싶은 거야. 사소한 거 가지고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맞물려서 경쟁력 있는, 그러니까 그 조직, 서로 뭉쳤던 이유는 어떤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뭉친 거였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조를 만들고, 어떻게 체계를 만들고, 어떤 지휘 체계, 계층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옆에 똑같이 생긴 경쟁 조직들을 어떻게 얘네들을 이겨내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 목표를 달성하느냐, 할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경영의 시발점이었거든, 따져보면. 그러니까 혼자서 일하던 것들이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여럿이 먼저 조직이 돼야 되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그 조직이 구성됐을 때 궁극적인 이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협동을 해서 달성하게 할 것이냐. 어? 그래서 이제 조직구조, 그 다음에 경영학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따져보면. 그럼 봐요. 저도 경영을 하지만 경영의 목표는 뭡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의 이익을 달성하고 싶은 거야. 1년에 한 그래도 몇 억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한 2, 3억이다. 그럼 2, 3억의 목표를 잡아놓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2, 3억을 달성할 수 있는 구성원들을 모집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구성원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죠. 그죠? 그럼 환경을 관리해서는 또 뭐가 있어요? 돈도 있어야 돼. 돈도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지 시설물적도 해주고 그 사람들 월급도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피드백을 해줘요. 관리 활동. 잘했구나.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이거 다시 수정해봐. 그래야지 경영하면서 조직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활동들이 바로 경영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결국 이제는 그런 경영이라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어떻게 태동했고, 예? 이게 현대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었을 거라고. 과거에 이제 선구자적인 우리 이제 이런 이론을 냈던 학자들은 이런 경영 조직이 어떤 이유 때문에 좀 필요하고 어떤 관점에서 이 사람들 그걸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부분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 경영학의 역사를 보시면 경영의 구성 요소에서 멀리 나오죠. 경영은 결과적으로 투입 요소가 있어요. 투입 요소가. 거기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투입 요소라는 건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자원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원. 그래서 재무 자원이라는 건 돈입니다. 돈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 등이 필요하겠죠. 물적 자원이라면 시설 등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필요하니까 인적 자원도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런 게 이제 투입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투입 요소를 그냥 투입만 시켜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운영 관리를 해줘야겠죠. 그런 게 이제 경영 활동이라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산출이에요, 산출. 이런 게 이제 경영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경영 활동에서 보시면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그냥 기업, 나름대로 스케일이 있는 기업들이 하는 궁극적인 그런 기업 활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거기 보면 이제 기업의 기본 대부분 활동도 뭐야? 앞에서 얘기했던 재무자원, 물적자원, 인적자원들을 이 변환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활용. 그죠? 그러니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이 하는 활동들은 뭐야? 돈 관리하는 활동, 돈 관리가 재무 활동. 그죠? 그리고 그런 물적 자원을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잖아. 그게 생산 활동. 그죠? 그리고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부려먹어야 되죠. 그런 게 인사활동이에요. 인사활동. 인사활동. 그리고 그것도 뭐야? 내가 뭔가 물건을 만들었으면 판매도 해야 되잖아. 그런 게 이제 마케팅 활동이 돼요. 마케팅 활동. 그리고 이제 기업 경영이라는 거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산출되는 결과물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투입 자원과 그리고 이제는 이런 경영 활동과 산출물이라는 과정을 서로 아울러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관리 과정이라는 활동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관리 과정이라고 표시된 게 있죠. 관리 과정. 그러면 제가 이제 경영자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결국 이제 원하는 요소들을 잘 투입을 해, 자원들을 잘 투입을 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원하는 결과, 아웃풋을 만들 것이냐? 그때 내가 관리자로서 해야 될 활동들은 관리 과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계획화, 그리고 조직화, 그 다음에 지휘 통제라는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획화라는 건 뭐겠습니까? 계획화는 내가 관리자로서 우리 회사의 목표를 정하는 거야. 그죠? 내가 말한 것처럼, 야, 올해는 말이야, 매출 한 2억은 달성해야 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뽑았어. 사람도 뽑고 시설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그 목표를 잡는 거, 올해 아니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하겠어. 10년 후에는 매출 10억을 달성하겠단 말이지. 그런 게 계획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누가 할 역할이야? 관리자가 해야 돼요. 경영자가 해야 될 역할이죠. 그죠? 그런 활동들을 한단 말이야. 그게 계획화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직화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면 이제 실행에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조직을 만들어야지, 말 그대로. 영업을 뛰어야 될 영업 부서를 만들어야 되고, 영업사원도 뽑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사무 업무를 볼 사람도 있어야 될 거고, 아니면 내 옆에서 비서 역할을 해줄 사람도 필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원의 배분이거든. 그러니까 조직화라는 게 그런 자원의 배분인 거야, 따져보면. 내가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이 뭔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내가 처음에 그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맞춰서 필요한 조직들을 구성을 해줘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세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조직이 필요하냐면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조직하고 영업 활동을 할 필요한 조직 두 조직만 있어도 돼요, 저는.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 맞는 조직은 그 두 개의 조직만 있어도 되거든. 그것도 조직화야. 회사마다 그런 걸 조직 구조를 만드는 건 다 다르겠죠, 그죠? 그럼 저한테는 영업사원, 영업 조직하고 그런 세금 신고를 해줄 수 있는 조직 두 조직만 있으면 돼요. 조직화. 그죠? 그러면 그게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내가 일을 시켜야죠. 그게 지휘활동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는 게 지휘활동이죠. 그죠? 그리고 자, 일을 시켜놨더니 나중에 결과물이 나왔어. 응? 그래? 그래. 이렇게 했구만. 그럼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비교 한번 해봐야죠. 응? 달성했네? 못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못했으면 조정을 해서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수정을 해서 다시 해줘야죠. 그게 이제 피드백 과정이거든. 결과를 보고 그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좀 다시 수정해야 돼. 이런 과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 달성. 그런 과정이 통제 과정이라고 보죠. 그죠? 그래서 목표와 성과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수정하는 과정이 통제 과정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업이 있으면 기업하면 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뭐야? 이 안에 여러 구성원들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들 같으면 엄청나게 조직이 크잖아요. 그래서 따져보면 이 안에 있는 각각의 구성원들도 사실 다 자기 생각이 달라. 어떤 사람은 그냥 월급 많이 준다니까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가 대기업에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써서 나중에 내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대박을 나겠다 막 이런 생각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진짜 아무 생각 없는, 아니면 내가 이 기업을 내가 성공하기 위해 하나의 그냥 단계로, 그죠? 거쳐가는 길로 바라보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다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경영학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냐면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어떻게 잘 조화시켜 가지고 이 기업이라는 조직, 왜냐면 우리는 경영자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 경영에서 다루는 건 경영자 관점이에요. 경영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 경영자가 생각하는 목표 달성에 협조적으로 임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우리 경영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생각이 다 달라. 서로 간의 생각도 다 다르고, 얘네들이 어떻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발휘를 해가지고, 나는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우리 경영학적 관점은 우리는 경영자니까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하게 만들 거냐. 이게 지금 포커스라고. 그러면은 이 경영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기업 내부의 구성원도 있지만 기업이 처해 있는 주변적인 환경들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기업 외적인 환경이 외부 환경이에요. 그리고 기업을 경계로 했을 때 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기업 내부에서 기업의 경영과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그런 게 내부 환경입니다. 내부 환경. 내부 환경. 네?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은 궁극적으로 내가 목표 달성,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들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경영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환경을 이해해야 돼. 내가 운영되고 있는,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 처해 있는, 직면에 있는 조직, 기업 외부에 있는 환경적인 요소와 기업 내부에 있는 우리 구성원들, 우리 기업 내부에 있는 뭐 조직원들 있고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선적인 이해가 바탕이 돼야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자, 내부 환경이라는 건 뭡니까? 거기 보면 기업의 경계선 안에서 기업 성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그러니까 기업 성과라는 게 기업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결과물이 성과죠. 그래서 기업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고 목표가 달성되는 방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의미하는데, 뭐 어떤 요인들이 있어요? 기업 내부 환경적인 요소에는
근로자나 아니면 작업장에서의 작업의 흐름, 공장으로 따지면 공장의 배치, 경영자의 경영 스타일,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보상 제도, 성과급이라든지 급여 체계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조직 내의 구조,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문화, 이런 것들이 기업 내부 환경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회사가도 회사마다 진짜 조직마다 조직 문화가 다 달라.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그 안에서도 은근히 하나의 문화가 형성이 돼요. 그죠? 군대 가보면 군대 조직이 있어요. 군대 조직만의 문화가 있잖아요. 걔네들만의. 그죠? 그 사회생활에서 만약에 여러 직장을, 저도 한 직장생활을 몇 군데 했나? 저도 한 7, 8군데 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저도 한 10몇 년 동안 직장생활 했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데 가면 진짜, 응? 어떤 데 가면 진짜 위계질서 확실한 그런 직장도 있고, 그러니까 밑에서 뭔 얘기만 하면 막 눈치 주고 이런 조직도 있는가, 뭐 어떤 데는 되게 자유분방해. 그래서 막 그냥 뭐 무조건 윗사람이라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 막 강압적으로 누르거나 그러지 않고, 서로 간의 의견도 잘 조율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조직 문화도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됐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부 환경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부 환경이라는 건 기업 외부에서 미치는 영향. 이때 기업 외부 환경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과업 환경하고 일반 환경으로 나눠요. 과업 환경과 일반 환경. 요거는 알아둬요. 과업 환경, 일반 환경의 차이점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기업의 경계성 밖에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예요. 경계성 밖에서.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겠죠. 그죠? 그 외부 환경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과업 환경과 일반 환경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업 환경과 일반 환경의 차이점은 뭐냐면, 거기 나와 있지만, 과업 환경은 기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기업이 통제가 가능하고 기업의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환경 요소를 과업 환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반 환경은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일반 환경은 기업이 통제할 수도 없고, 그리고 기업의 경영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환경 요인을 일반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업 환경과 관련해서는 그런 거죠. 기업을 경계로 해서 기업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기업 외부에 있는 환경 중에 기업이 컨트롤이 가능한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고객에 대한 유치는 내가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제품에 대한 어떤 어필을 하느냐, 그리고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죠. 그죠? 고객.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경쟁 기업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과업 환경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뭐 유통기관, 거기 써져 있는 거 보면은 뭐 경쟁기업, 경쟁자, 소비자, 거기 미시 환경에 보시면 그런 내용 나와요. 경쟁자, 소비자, 유통기업, 원재료 공급자, 기업,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과업 환경과 관련된 요소들입니다. 통제가 가능한 범주에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일반 환경에 대한 내용은 그 밑에 나오네. 거시 환경 쪽에 이게 나오는데, 정치적, 법률적, 경제적, 인구 변화적인 기업 외부 환경 요소이긴 하지만, 기업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의 범주에 있는 환경적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뭐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기업이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기업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긴 해요. 그죠? 정권이 바뀌면 기업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단 그런 요소들에 대한 걸 기업이 컨트롤할 수는 없지. 그죠? 법률적인 것도 똑같은 거죠. 법률적 제재가 가해진다고 해서 그걸 법을 개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업이 할 수는 없는 요소죠. 그 다음에 인구 변화 등도 똑같죠. 요즘에 뭐 인구 변화 하니까 얼마 전에 뉴스 봤던 게 기억나네. 이제 인구 절벽 해가지고, 그죠?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인구수가, 그죠? 지금까지 증가 추세를 가다가 이렇게 꺾였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그걸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잖아. 기업 외부적인 환경 요소이긴 하지만,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봐요. 요 과업 환경하고 요 내부 환경까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걸 이제 미시 환경적 요소라고 해. 미시 환경 요소.
환경적 요소라고 하고 거기 다 써져 있죠, 교재에. 그리고 요렇게 요 일반 환경을 뭐냐? 거시 환경이라고 그러죠? 그죠? 거시적 환경이라고 한다는 것도 다시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거하고 잠깐 쉴게요. 예, 경영의 원리라고 해가지고 내용 나오죠. 응? 자, 내가 경영의 원리라 그러면 뭐 내용은 거창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경영자라면 경영 활동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약간 추상적인 얘기긴 한데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아니,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우리 공부도 그렇잖아.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하겠지. 응? 인풋은 조금인데 아웃풋은 왕창 나와야지. 응? 시간은 1시간 투자하는데 합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웃풋이. 응? 그게 이제는 경영자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면 직원들 월급을 조금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은 이제 많이 주고 조금 주는 걸 떠나서, 그러니까 적은 직원으로 직원 10명 쓰는 것보다 5명 써서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면 그게 금상첨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영의 기본 원리는 뭐야? 경영자가 경영을 할 때 경영의 궁극적인 기본 베이스는 뭐겠어요? 수익성을 추구할 거고, 그죠? 효율성과 효과성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짓 아니겠습니까? 그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하는 거. 근데 이제 효율성과 효과성을 알아둬야 돼. 근데 효율성과 효과성을 알아둬야 돼. 이게 차이점이 있거든. 우리가 경영학 공부하기 전까지는 효율성이나 효과성이나 같은 말 아닌가요? 뭐 특별하게 차이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차이가 있거든요. 알아둬야 돼요. 응? 효율성은 과정을 중시해. 이런 게 효율적인 거예요.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손전등을 하나 샀어. 손전등. 예? 자, 손전등을 샀으면, 자, 손전등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건전지 넣으면은 전기가 이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손전등을 샀을 때 손전등에서 소비되는 전력, 그러니까 건전지 2개 가지고 2시간을 버틸 수 있는 그 손전등이 좋아요. 건전지 3개 가지고 2시간을 버틸 수 있는 손전등이 좋아요. 건전지 2개 가지고 버틸 수 있는 손전등이 좋은 거잖아요. 그게 효율성을 좋다 그러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죠? 자동차도 뭐야? 연비도 그렇잖아요, 연비도. 내가 리터당 넣는 기름의 양에 비해서 가는 거리가 많으면 연비가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효율성적인 측면이에요. 효율성 측면이라는 게 그런 거야. 예? 그리고 효과성은 뭐냐? 효과성은 내가 그 연비, 가는 과정에 들어가는 인풋 대 아웃풋의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결과물. 이걸 다시 비유해서 얘기할게요. 이런 거야. 공부하는 걸 빗대서 얘기합시다. 자, 공부하는 거. 자, 어떤 분은 하루에 12시간씩 1년을 공부했어. 합격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분은 하루에 6시간만 공부했어. 딱 반 공부했어. 그리고 1년 공부했어. 그래서 합격했어. 그죠? 어떤 분은 12시간씩 1년 공부해서 합격했고, 어떤 분은 6시간씩 1년 공부해서 합격했어요. 그럼 공부의 량으로는 딱 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이 더 효율적인 거야? 누가 효율적이야? 12시간씩 공부해서 1년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과 6시간씩 공부해서 1년에서 합격한 사람. 누가 효율적이야? 공부한 양으로 봤을 때는. 6시간씩 해서 합격한 사람이 효율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효율성으로 따졌을 땐 당연히 6시간만 한 사람이 똑같아. 그죠? 더 좋죠? 더, 그러니까 효율적인 거죠? 근데 효과성으로 보면 둘 다 똑같아. 왜? 둘 다 합격했으니까. 예? 둘 다 합격했으니까.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12시간 공부해서 1년 공부한 사람 떨어졌어. 예? 그리고 6시간 공부해서 붙은 사람 합격했어. 6시간씩 1년 공부한 사람. 그럼 효과성은 누가 있는 거야? 떨어진 사람은 효과성이 없는 거지. 붙은 사람은 효과성이 있는 거야. 효과성은 결과거든, 결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6시간씩 1년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은 효율성도 좋고 효과도 본 거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 6시간씩 공부하면서 빠른 시일에 합격까지 있다. 그죠? 효율성과 효과성을 다 추구하는 거. 응?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표에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 표를 보세요. 표 이렇게 정리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 효율성은 자원의 활용 정도. 자, 인풋 대비 아웃풋에 최소한의 자원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단과 목표 보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면 목표 달성이 쉽다. 그러니까 이제 효율성이 좋으면 목표 달성이 쉬운 건 맞지만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죠? 그리고 영어 그 용어도 알아둬야 돼. Do things right. 응? 이거 해석하면 뭐야? 응? 어떤 걸 하는데 올바르게 하는 거죠, 올바르게. right이 뒤에 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하다는 게 이게 해석 자체가 do things right이라고 해석하는 건 어떤 것을 하는데 그걸 올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 옆에 보면 효과성은 do right thing이라고 돼 있죠? 옳은 것을 하는 거야, 이건 right thing. 그죠? 옳은 거. 합격이 옳은 것이잖아. 합격하는 게 옳은 거잖아.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do right thing은 효과성을 의미하는 거고 do things right은 효율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 효과성이 높아야 목표 달성이 된다라고 하니까 목표 달성이 효과성이니까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고객 만족 또는 조직 목표의 달성 정도, 이게 이제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는 정도가 효과성이다. 달성 못하면 효과성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알겠어요? 목표 달성을 하면 효과성이 있는 거고 달성 못하면 효과성이 없는 거예요. 됐죠? 네.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내가 좀 쉬었다 할게요. 예,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